예, 반갑습니다. 김홍환입니다. 자, 시장이 이번 주에도 접어들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화되는 그런 양상인데요. 물론 이제 그 업종보다는 지수보다는 종목별 좀 변동성이 좀 심하죠. 우선 좀 예상대로 그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가 4월 들어서는 이제 맥점 주간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드렸었는데 2차 전지 쪽에서 노이즈가 좀 발생하면서 다른 수급이 다른 그 업종 및 종목으로 좀 이동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수급 분산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아울러서 또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지금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포진돼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이 흔들릴 때는 또 장중에 또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뭐 단기적인 것이고 일단 우리가 더 긍정적인 요인을 크게 좀 해석할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수급 블랙홀 현상을 만들어 왔던 그런 섹터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오면 알게 모르게 그동안 못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느닷없이 막 올라오죠. 뭐 중형주든 대형주든. 그래서 일단 시장의 이런 부분을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는 먼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제가 2차 전지보다 더 센 놈들이 몰려온다. 이렇게 제가 정해봤는데요. 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 그 힌트는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뭐 2분기 접어들었고 3분기, 4분기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뭔가 시장에 색깔이 많이 변하고 거기에 따른 또 종목군들도 이제 주도주 섹터가 좀 변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막 정신없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차분하게 현재 시장의 국내외적인 이슈가 이번 주가 뭐였었고 또 다음 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하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는 매매를 하시면서도 일단 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다음 주를 또 대응하시면 아무래도 많이 그 시장 대응하기에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역시도 일단 지금 이 시간은 어찌 보면 그 전문가들 나와서 뭐 앵커분도 없이 혼자서 그냥 1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맨쇼 형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예상했던 뭐 내용보다도 좀 길게 뭐 얘기를 하고 뭐 다른 또 얘기도 뭐 한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제가 뭐 시장 정신 없듯이 지금 시간도 막 정신이 없습니다. 또 시간 안에 또 제한된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제가 오늘부터는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1시간 뒤에 4시부터 다시 한번 관련 내용을 차분하게 또 정리해드리는 공개 방송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4시에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이제 하려냐면 가급적이면 이제 그 기준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뭐 이슈가 뭐였었고 다음 주 이슈는 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종목도 좀 언급을 많이 할 겁니다. 업종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좀 나눠서 우리 그 시청자님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체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잘 청취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번 주에 국내외 주요 증시, 그러니까 주요 이슈가 뭐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지금 미국 시장 영향 그대로 받으니까요, 우리 시장이. 최근에는 이제 뭐 덜 받습니다만은, 경기 둔화 우려감하고, 그 다음에 물가 하락, 안도감이 서로 지금 상충돼 있으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나면, 시장에서 어느 쪽을 손을 들어줄지 결론이 나온다. 내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일단 어제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경기 둔화 우려감을 조금 앞세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10년물 국제 수익률하고 이제 국제 가격을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어제까지 기준상으로는 그런 모습이에요. 잠깐 그림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국채 가격이죠. 상반되게 움직였습니까? 국채라는 것은 이제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 그죠? 예. 근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전저점을 이탈을 했다가 살짝 그 반등이 나오는 5월 달에 아마 연준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아마 인상할 것으로 지금 금리 전망치가 지금 그렇게 예상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직전 저점을 완전히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이제 10년물 국채 가격은 직전 고점을 지금 V자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채 가격이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러니까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채권은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증가하는 듯 싶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로 넘어와서는 이번 주 초반에 블룸버그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 그 헤지펀드에서 S&P 500이 하락할 것으로 헤지펀드 애들이 하락 쪽에 지금 배팅을 했다. 그게 이제 2021년도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이슈가 되겠죠. 당장은 지금 영향 안 미친다 하더라도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나면 미국의 시장 변동성이 커지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많이 경험했거든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헤지펀드 애들이 지금 S&P 500 하락 쪽으로 지금 배팅이 들어갔는데 이 규모가 2021년도 이래 지금 최대치예요. 그래서 2023년이니까 12년 만에 최대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기사가 나오면 해외에서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좀 우리가 좀 참고를 하고 시장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또 넘어가서는 좀 미국의 또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이건 제가 이제 뭐 1월 달부터 공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뭐 이번 달에 뭐 PF 만기도 상반 2분기에 많이 도래를 하고 소비도 지금 많이 아직은 회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효과가 좀 예상보다 상당히 미미하죠. 그래서 아마 금리는 계속 3.5% 동결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반기에는 어제 그 JP 모간 같은 경우에는 그 하반기 가서는 올해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한 0.75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지금 수급을 보시면 국내 기관들은 어디 뭐 계룡산 가서 뭐 돛 닦고 있는지 지금 정중동입니다. 예? 정중동. 예. 크게 뭐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고. 그죠? 그냥 단타만 치고받고 하고. 예. 근데 이 거래소는 지금 외인들이 주도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유일로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삼성전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닥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개인 투자분이 아직도 이제 코스닥에 하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 부분이죠. 수급적으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시장의 메이저 세력인 외국인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뭐 개인들을 따라갈 것이냐 개인 뭐 동학 개미 운동에 또 동참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신용융자, 요게 이제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거래소보다도 이건 이제 그 11일까지의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까지죠.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10조 원이 상당히 이제 뇌물이 또 두꺼운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림 잠깐 보시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신용이 지금 코스닥보다도 작습니다. 이게 11일까지 기준을 보게 되면 9조 4천억 정도 거래소 같은 경우는 되는데 근데 또 완만하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쁘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찍고 나서 지금 파동으로 보더라도 3파 정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10조 원대인데 10조 원대가 상당히 매물이 두텁죠.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이틀 더 지났으니까 오늘 14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13일. 그러니까 신용이 더 늘어났을 거란 얘기죠. 거래소를 앞지르고 있더라. 너무 또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이제 스탁넌은 재해란 말이에요. 이 신용은 증권사 신용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보이는데 스탁넌은 데이터가 없잖아요. 스탁넌도 꽤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이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지금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급적이면 단기적으로 이제 신용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스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돈이 없으니까 그죠? 좀 신용도 쓰고 좀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 많은 부자들 같은 경우도 뭐 부채가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뭐 자기 자금 가지고 뭐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느 시점에서 쓰는지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가급적 여러분들께서 좀 자제를 하시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신용은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작년 3월부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여러분들께서 좀 회피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 이제 코스피 지수 비교인데, 자, 이제 한국은행 왼쪽 그림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기준금리. 예.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코스피예요.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그 시청자님들 알아보시기 편하게 같이 이제 비교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제 동결적으로 가죠. 지금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 팬데믹 때 0.25%였습니다. 0.25. 예. 그러다가 이제 올 1월 달까지 금리를 인상해 가지고 기준금리가 이제 3.5예요. 이게 이제 하반기까지 동결로 갈 것이다. 더 이상 인상 안 할 겁니다. 빠르면 올 가을, 늦가을 가서 아마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럼 한국은행이 이게 딱 우연찮게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금융위기 때 한국은행에서 그때 2008년도 8월 달이 5.25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공격적으로 이 당시에 금리를 인하를 했죠. 이런 식으로 인하를 했는데 2%까지 인하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금융위기 때도 3.25%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금리 인상하는데, 그죠? 예. 공교롭게도 금융위기 때 인하한 만큼 또 인상을 했어요. 3.25%. 0.25에서 3.25 인상해가지고 지금 3.5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금융위기, 저는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께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예.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장이. 자, 2009년도 1월 달에 기준금리가 이 당시 이제 단군일의 최저금리였죠. 2% 저점 주고 나서 이제 동결로 갑니다. 더 이상 금리 인하 안 하고. 예. 보통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인하 피크점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인상까지 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과거 데이터를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12개월에서 한 1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자, 한국은행에서 1월 달에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 쳐요. 그럼 동결로 가게 되면 최소 올 연말 예? 아니면 내년 1월 달 정도까지 계속 동결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2009년도 1월 달에 이 당시에는 이제 1월 달에 20% 금리 인하하고 나서 언제 인상들을 했냐면은 2020년도 7월부터 인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1년 반 지나고 나서 금리 인상했다는 얘기죠. 꾸준하게. 예. 근데 이 동계열로 갔을 때, 그 당시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는 거죠. 예. 동계열로 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동결 기간에 고점까지 올라가더라. 그죠? 예.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성이 있겠고, 자, 1월 달에도 제가 이 부분에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방을 그랬습니다. 예, 2,500 깨고 막 다시 또 2,300까지 내려가고 막 했을 때,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왜? 아니, 정부에서는 막 그 부동산까지 그냥 미분양된 거 막 정부에서 매입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부동산 꺾일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금리 인하를 더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금리 인상을. 예,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세밀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1월부터 지금 계속 동결로 가는데 주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죠? 계속 올라오잖아요, 지금. 2,500까지 올라왔죠. 2008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더라. 현재 3개월 동안의 예,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본다? 최소한 이제 올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절대 이거 기술적으로 외봉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세력들도 뭐 최고점에 못 팔아먹은 게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의 물량을 다 털어내기 위해서는 또 인지적으로 끌어올리기도 하죠. 그러면 쌍봉으로 꺾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우리가 참고를 해가지고 하반기 시장을 예측을 하건대 최소한 종합지수가 2,800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그 외국인들 수급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외인들이 작년 1년 동안 거래소에서 매도한 금액이 7조 1,000억인데 지금 3개월 만에 7조,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매도한 금액 이상을 지금 매수를 했거든요. 이번 주만 1조 3천억을 매수했거든요, 추가적으로. 예, 그럼 거의 한 8조 원 가까이 매수한 것 같습니다. 그 외인들이 바보가 아니죠. 예. 뭐 여기서 또 당연 애들이 매수한 것도 매도를 해버립니까? 받아줄 세력이 있어야죠. 기관들 지금 계룡산 가가지고, 국내 기관들 계룡산 가가지고 지금 돈 닦고 있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중기 하반기까지는 우리가 최소 2,800, 2,900까지 보고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눌림목에서는 우리 개인이기 때문에 좀 회피할 구간에 소나기 좀 피해가는 게 좋겠죠. 예, 요게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슈는 제가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고, 바로 이제
제가 이제 업종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도 하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앞서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목의 힌트를 얻는 거죠. 팁을 얻는 거예요. 하반기에 이제 이후에 반도체는 어떤 그 분야를 볼 것이냐. 그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항상 이제 실적을 가장 먼저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 요거는 여러분들께 참고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예, 23억 1천만 달러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2003년도 이래, 2003년도가 그 당시에 가장 많았었는데 19억 4천만 달러예요. 지금 2023년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20년 만에 지금,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분기 사상 최대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14억 달러 재고자 상각이 원인이죠. 뭐 삼전도 같은 개념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년 만에 최대 실적 최대 영업 순손실을 기록했다. 근데 주가는 급반등이 나오더라. 최근에. 무슨 얘기다? 예, 반도체 일단 다 선반영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붙임 설명을 보게 되면, 예, 반도체 재고는 2분기에 일단,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실적 발표한 게 작년 12월하고 2월까지 실적이거든요. 정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아니 지난달에 했죠. 아니면 이번 달,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고객들의 재고 감소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 가을, 겨울 가게 되면, 예, 수급이, 이제 그 공급이 많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제 3분기에는 전체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거 전망하고 있고, 2025년에는, 그러니까 내년부터겠죠. AI 시장 매출 증가로 기록적인 성장을 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AI 관련,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을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뭐 대선발이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삼성전자 이번에 그 실적 발표한 내용을 잠깐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또 움직여야 지수가 움직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 우리가 작년까지 재작년에 많이 올랐을 때 대한민국 그 노동 인구가 한 1,800만 명 정도 되나요? 예. 사회활동을 하는 인구가. 근데 그 중에서 한 500만 명이 넘게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보유를 했으니까.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실적이 어닝 쇼크였죠. 사실 보게 되면. 예, 뭐 6천억 기록에 작년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 14조 원인데 급감했습니다. 매출은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급감 안 했는데 바로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이제 재고자산 삼각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부침 자료고 설명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수 고객사의 재무 건전한 목적 때문에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실적이 큰 폭 감소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전부터 계속 감산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예? 하향 조정 중이다라는 것은. 예. 추가적으로 계속 감산하겠다는 얘기죠. 원래 삼성전자가 글로벌 D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1위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먼저 치킨 게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후발 기업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다시 또 업황 돌아가게 되면 후발 기업 다 죽으니까 그 시장을 다시 점유하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에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생산량을 이제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이제 감산을 발표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감산하게 되면 이 업체 이제 하이닉스 3위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수혜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단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밑에 내용 보게 되면은 중기적으로 이제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이제 견조한 수혜가 전망되고 있다. 그 다음에 DDR5, 그 다음에 LPDDR5 이게 중요하죠. 전환 등에 따른 생산 비지 제약 대비해서 안정적 공급력을 확보하겠다. 그죠? DDR5가 뭡니까? DDR4보다도 그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그 D램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DDR4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배로에 따지면은 컨테이너선, 화물 운반선. 근데 DDR5 같은 경우는 이제 뭐 LNG라든지 뭐 PC 운반선. 그죠? 예. 그 마진도 높고, 예. 단가도 비싸고.
이쪽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PDDR 같은 이제 그 모바일,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에 많이 쓰는 거죠. 전력 소모가 많으니까 전력 소모가 낮은 LPDDR5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관련주가 이제 뭐 TLB라든지 코스닥에, 그 다음에 심텍이라든지 뭐 관련 종목들 있죠. DDR5 관련 종목들. 이들 기업도 여러분들께서 실적을 지금 예상 실적 보시면 내년 가게 되면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더블로 증가합니다. 예.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 이후에는 그 관련 종목군들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죠. 예? 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또 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원인이 뭡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자, 반도체는 이제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30%를 소비를 합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홍콩까지 경유해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량까지 따지면 거의 60% 이상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삼성 하이닉스가 중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 중에 중국 시장이 거의 지금 한 60%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대중국 수출 증가율 추이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하고 다소의 시기적인 차이는 있으나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는 어디하고 동일하게 움직인다? 중국의 어떤 지표? 바로 부동산, 주택가격 지표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여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고 중국이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그러니까 2002년도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양이 많이 줄진 않았어요. 양으로 봤을 때는. 근데 디램 가격이 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표면적인 수출 증가율이 낮아진 거죠. 예.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올 1월 달부터 본격적인 리오프닝 정책을 펼쳤는데, 물론 이제 지금 뭐 1분기밖에 안 지났으니까 지금 2분기 초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보다 좀 그 효과가 리오프닝 효과가 좀 미미했던 거죠. 거기에 우리 전체 수출도 직격탄을 맞은 거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1월, 2월, 3월 달, 특히 1월 달은 최대의 무역 적자가 계속 나온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우리 반도체 장비 소재 다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터닝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자, 삼성전자 연도별 영업이익하고 이제 주가 상승률을 봤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지금 빠진 게 아니죠. 올해는 좀 올랐어요. 어저께 기준했을 때는 오늘 좀 빠지나요?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찌글찌글한데. 그죠? 예. 1월 달 저점 대비해서 연초 저점 대비해 가지고 삼성전자 사실은 지금 어제까지 18.4% 올랐거든요. 예. 자, 2021년도 이게 삼성전자 그 실적입니다. 예? 2021년도부터 올해가 2023년이니까 12년 동안의 삼성전자 연도별 그 실적이거든요. 잠시만요. 자, 그러니까 12년 동안 올해까지 보시면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2021년도 이래 올해가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11조 예상하니까 가장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죠. 2011년도가 가장 낮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20조 원 미만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삼전이.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 연간 주가 상승률이 40% 오른 경우가 5번입니다. 이 기간 중에. 예. 그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한 30%에서 뭐 더블까지 증가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그 다음 연도에는 주가가 최소 40% 오르더라라는 그런 결론을 찾아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2011년도 영업이익이 김봉반이가 그러는데, 맥점소장이 그러는데, 그 당시에 16조 원인데, 지금 2011년도 가장 안 좋았는데 12년 동안 올해는 지금 11조 원이래. 아주 최악이구나. 12년 만에. 최악이야. 예. 주식에 있어서 성장주 이제 뭐 가치주 뭐 다 떠나서 기업이 문제 없는데 가장 큰 호재가 뭐냐면 나중에 다시 또 살아나니까 실적이 늘어나고 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예, 어떠한 연유에 의해 가지고 지금 뭐 제약바이오처럼 푹 빠졌을 때가 가장 사실 그게 전체적으로 큰 호재거든요. 그거보다 호재는 없어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금 그런 자리라는 얘기죠. 다른 뭐 하이닉스 반도체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오늘 11조인데 지금 삼성전자 지금 어제까지 18.4% 올랐어. 여러분들 이번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증권사 나오는 리포트 다 보셨습니까? 최저 목표 제시가가 78,000원입니다. 78,000원. 높은 데는 이제 최고치가 이제 9만 원이에요. 저 역시도 뭐 증권사 리포트는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하면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이걸 가릴 줄만 알아도 그 내용을 가릴 줄만 알아도 그분은 중수 이상 되죠. 고수줍니다. 근데 제가 봐도 삼성전자 올해 하반기까지 가면 최소한 8만 원까지는 돌파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8만 원까지 가면 보통 거의 40% 오르는 거죠. 그죠?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내년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네, 37조죠. 그럼 올해 대비해서 내년은 영업이익이 벌써 거의 뭐 2배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까? 보통 짝수년도에 삼성전자 실적이 좋죠. 왜 그래요? 월드컵이 있고 올림픽이 있잖아요. 국제적인 그런 대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짝수년도에 IT는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일단 보시면 되고 다음. 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강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만은 주식이라는 것은 남들이 소리 소문 없이 오르는 애들이 많이 가고 멀리 간다 그랬죠. 소리 소문 없이. 그죠? 대중에 관심이 없는데 막 찌글찌글 막 올라오더니 갑자기 막 급등 나고 그래 터지면서 그런 놈들이 좋은 거예요. 그런 놈들이. 근데 제가 제약바이오는 아마도 제가 이제 유튜브 공개 방송 하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시청을 많이 해주십니다. 보통 뭐 5,000명, 그죠? 6, 7천 명 이상 보시는데 녹화 방송 포함해가지고 3월 달에 제가 이미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약바이오. 제가 그 당시에 어떤 표현까지 했냐면 자,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제약바이오주를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꼭 올라가는 종목만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또 이제 빠진 종목군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전문가들이 또 나와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또 그런 분들도 안 그래도 소외감 당하시는데 뭐 많이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시향 말씀드릴 때도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3월 달에 공개 방송 둘째 주 아마 했을 때 제가 그런 말 드렸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니까 여기서 매도하지 마시고 한 달만 더 기다리시면 3월 달까지만 일단 좀 보유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뭐 셀트리온, 한미약품부터 해가지고 다른 애도 마찬가지.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한 번에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형 제약바이오 뭐 개별 바이오 기업까지도. 근데 뭐 시장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신에 어느 큰 놈이 먼저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 온기가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이면 다른 반도체 소부자에 같이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시차를 가지고. 그죠? 소재, 장비 다 같이 또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비가 또 먼저 가고 또 소재가 또 눌렀다가 또 장비 누르면 또 소재가 움직이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근데 한미약품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죠?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시밀러 뭐 SK바이오팜 얘들이 지금 먼저 치고 올라가면 좀 시간을 쭉 가지면 다른 애들 따라가는 거예요. 거래소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 사람이. 진짜 여기서 이제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면 왜 저점인지,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래소가요, 어제까지 그 제약업 중에 평균 퍼가 42배가 나오고, 42배. 코스닥은 64배가 나옵니다. 코스닥 코로나 때 코스닥이 한 120배까지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퍼 자체가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 버린 거야. 밸류에이션이 지금 상당히 낮아진 거죠. 미국의 지금 나스닥의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도 평균 퍼가 50배죠. 50배인데 우리나라 거래소 퍼가 지금 42배면 엄청 저평가죠. 그죠? 이제 코스닥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또 제약주가 최근에 또 이제 반등이 나오고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제약주는 성장주이면서 또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서 계속 주가가 빠진 거죠. 그죠? 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벤처 캐피탈사에서 투자를 안 하는 거야.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찌글찌글 지금까지 계속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드디어 금리 인상,
금리 피크가 나왔어. 금리 인상 피크가 나왔어. 더 이상 인상 안 할 거야. 최소한 동계율로 간다든지 빠르면 올 가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야. 예? 그런 기대감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이 또 경기 둔화 얘기하네. 우리가 짧게 가서는 작년 12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3개월 전까지 연말에 종합지수가 또 2200까지 막 밀었잖아요. 막 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초에 저점 주고 1월 3일 날 저점 주고 거기서 이제 올라온 거죠. 근데 연말에 다시 이렇게 민 이유가 뭡니까? 예? 그 당시에 또 미국의 경기 둔화 얘기를 했거든요. 경기 둔화 우려감. 예. 근데 그 당시에 경기 둔화 우려감 얘기하니까 1월 달 연말하고 1월 달까지 다른 뭐 테슬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엔비디아 반도체 같은 게 다 빠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올라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암젠이라는 기업은 신고가 나버렸어. 그죠? 머크도 거의 신고가 나왔었고 기타 등등. 그 당시에 경기 둔화 얘기 나왔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는 제약주가 미국에서 강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코스닥이 저점, 그러니까 12월까지, 작년 10월 저점까지 밀 때 제약바이오는 안 밀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최근에 미국에서 경기 둔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주로 다시 또 시그널이 들어오는 거죠. 수급 시그널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기술적으로 장기 지지 맥점이다. 지지 맥점. 예. 이제 여기서는 최소한 그러니까 못 먹어도 손해볼 자리가 아니야. 예? 예. 이제 이런 이제 그 심리가 지금 부각되는 거예요.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미약품 같은 한미사이언스, 셀트리온 이제는 너무 싸잖아.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달에도 이제 공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올해 예상 퍼가 30배 중반 정도 되나요, 지금? PR이. 그러니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다른 신약 재료가 없어도 실적만 가지고도 지금 주가 싼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 자 한번 보시죠 그러면. 그냥 맥점에서 자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안 움직입니다. 예? 개별 종목 중에 재료가 나온 애들은 이제 움직이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나올 때는 항상 미국의 제약바이오가 먼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죠. 자,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 ETF 로고 핵심 추세 보게 되면 2000년도부터 그죠? 이게 23년 추세입니다. 23년 장기 추세인데 여기서 지금 그 2년 동안 계속 박스권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도구가 예. 여기서 이제 터닝 나올 자리죠. 이렇게 이제 올라갈까 해서. 예? 예. 더 이상 밀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2015년도 트럼프 때 그죠? 오바마 케어를 거의 폐지하자 싶으니까 요 구간에서 찌글찌하다가 지금 뭐 거의 10년 동안 이 지지점 안 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뭐 S&P 바이오 테크놀로지 ETF도 마찬가지예요. 예. 더 이상 빠질 구멍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부각되고 있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피 제약업종 이게 로고 핵심이에요. 언제부터? 1998년도 IMF 때부터. 예, 여러분들 기술적 보시면 이게 월봉입니다. IMF. 여기서 딱 출발. 터닝. 그다음에 언제 여기가 2002년도 3년도 카드 사태. 여기서 터닝 나왔죠.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는 이 라인까지 안 밀었어요. 중국 유동성 위기 때 여기서 또 지지 터닝. 그다음에 코로나 때도 여기서 아래 꼬리 주고 터닝. 지금 현재 이 자리거든요. 월봉에서. 여기서는 매수 해볼 만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난달에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맞아요. 코스닥. 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으로. 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미리 보고를 드린 상태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맥점 보죠. 2004년도 카드 사태 때 저점 나왔죠? 그죠? 금융위 딱 이 라인에서 지지하고 터닝, V자 반등. 코로나 때도 딱 여기서 아래 꼬리 주고 V자 반등. 지금 현재 이 자리죠, 이 자리. 여기서 매수 해볼 만 하지 않습니까? 보유해볼 만 하잖아요. 예. 아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거든요. 사실은 기술적으로. 시간 관계에서 체크는 안 해드립니다. 이따 제가 4시에 공개 방송할 때, 예.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더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예요. 괜히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예.
예. 뭔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또 지난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다시 시작하더라. 그죠? 제약바이오 절대 안 끝나. 왜 그래요? 자, 대한민국 먹여 살린 사람이 뭡니까? 바로 반도체. 그죠? 여러분들 미중 무역 분쟁할 때 중국에서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한한령 할 때 반도체에 대해서 건드립니까? 절대 안 건드리죠? 예. 2차 전지도 마찬가지.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무기죠, 무기.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핵심 그 산업이, 섹터가. 그죠? 예. 제약바이오 뭐 지금 우리나라 뭐 시장 나온 거나 있습니까, 실제로?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예, 요건 제가 이제 그 3월 달부터 이제 이제 탑픽으로 제가 공개 추천했으니까 잠깐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예? 예. 이격이 이게 벌어져 있잖아요, 이격이. 이격이 이렇게 이제 벌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기다린다. 예? 여기서 찌글찌글하고 3월 달에 저점 주고 나서 터닝. 그죠? 기다려 30만 원 정도 주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께서 좀 분할로 보시고.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예. 찌글찌글해가지고 요때 이제 3월 대비해가지고 벌써 한 50% 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기업도. 예. 근데 직전 고점까지 와서 하는 직전 고점에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예.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점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되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3월 달에 이제 그런 말 드렸습니다. 예, 주가라는 것은 이게 어차피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찌글찌글 흘러내렸잖아. 2월 초, 3월 2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말 드렸었냐면은 어차피 못 움직일 종목이다 그러면 항상 이 저점 한번 깨버리는 게 좋다 그랬죠. 저점 한번 깨버리고 나서 여기서 겁을 주는 거야. 저점 푹 깨고 나서 이렇게 올라와 버리죠. 그죠? 그 당시에 그랬지 않습니까? 저점을 깨버리고 아예 그냥 거래 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올리면 오히려 그게 낫다. 예? 찌글찌글 전립선 패턴 만들면서 언제 오를지도 모르고 막 그래 버리면 예. 근데 요번에 저점 깨고 나서 지금 부쩍 올려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SK 바이오팜. 예,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121선. 여기서 빠질 이유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왜 뺐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다 쏠려버리니까 이거 그냥 던져버리고 2차 전지 들어간 거죠. 그죠? 예. 기다린 거 어떻습니까? 바로 그냥 V자로 좀 원위치해버리죠.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V자로. 그죠? 근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월봉 보시면 얘네 상장을 나서 계속 뺐습니다. 그동안. 2020년 7월 달에 상장을 나서. 이런 기업은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올랐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런 기업은 여러분들 뭐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죠. 네? 한미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체 중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뇌입니다. 머리죠, 머리. 머리 부분이 가장 복잡합니다. 예, 근데 뇌에 관련 그 신약만 개발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길게, 이런 기업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보험 같은 거, 생명보험 같은 거 불입하게 되면 뭐 저도 이제 불입합니다만 보통 20년이에요, 지금. 한번 계약하게 되면 20년, 30년 동안 계속 불입하는 거야. 그것도 한 달에 날짜만 안 틀리고 꼬박꼬박 매달 그냥 예? 통장에서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 나중에 이제 뭐 보험 가입하기 전에는 하늘의 별을 따줄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험 이제 청구하게 되면 예, 안 주려고 그냥 엄청 막 보이지도 않는 정관, 약관 막 얘기하면서 이거 보세요 막 그러죠. 예. 근데 제가 봐서는 이런 기업들은 이제 보험을 내가 30만 원짜리 가입한다 그러면 그걸 반으로 줄여가지고 차라리 이런 기업을 매달 이렇게 사가지고 좀 길게 보시면 예, 나중에는 개인 연금보다 낫습니다. 개인 연금보다 나아요. 예, 이런 기업들은 좀 길게 예, 호흡을 길게 해가지고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 자, 넘어가서, 지금 이번에 어제 사실은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서 노이즈가 크게 발생하면서 수급적으로 가장 먼저 튀어 올랐던 업종 및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완성차 업체하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특히 이제 뭐 에코플라스틱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아니고 그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 예.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하게 튀어 올랐는데, 이제 그런 애들이 뭔가 이제
그 수급의 변화가 나오면서 먼저 반응한 애들이 나중에는 또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현대차 여러분들 그 예상 실적 전망치를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이거 보시면, 자, 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근데 돈은 어떻게 흘러요?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실적하고 이제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경기가 높아봐야 GDP 성장률이 한 1% 안팎인데 중국은 작년에 3.25에서 올해는 최소 5.5 이상. 돈이 이제 중국으로 가죠, 또 올해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8년도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이었어요. 그죠? 작년에 9조 8천억, 올해는 지금 10조 이상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마 그 이상 될 거라 보거든요. 내년에도 11조. 매출액은 거의 5년, 6년 전 대비해가지고 70조 가까이 증가하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저점에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계속 흘러나가잖아요.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이런 애들이 시가총액이 이제 40조 원 안팎 되나요? 주가 너무 싸잖아요. 그죠? 이런 인식이 이제 바뀐단 말이야. 2분기 지나고 하반기 가면 갈수록. 얘가 이랬어? 이 정도였어, 실적이? 예. 그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 뭔가 시장에 수급부터 해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 바뀔 것이다, 서서히. 근데 그때 가면 또 늦어버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관련주다가 현대 모비스, 이런 종목군들, 지금 박스권 돌파하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모트렉스. 부품 관련된 모트렉스하고 이제 에코플라스틱인데, 이런 애들 눌림칠 때, 여러분들께서, 얘네들은 완전히 그냥 이태리 장인 패턴이죠. 한 땀 한 땀 저점을 높여가잖아요. 한 땀 한 땀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전형적인 이태리 장인 패턴이다. 모비스도 마찬가지.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쪽 여러분들께서 이후에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 오늘은 제가 이제 관심 스토리가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는 이제 한번 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제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물론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나아지는 종목군도 유지로 수급이 쏠릴 수 있습니다만은, 자,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다음 달이면 1년이지 않습니까? 1년. 보통 보면은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1년 정도 시기가 지나면 역대 어떤 정부든지 간에 그 정부의 핵심 정책 수혜주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새로운 정책을 가다듬는 시기고 그 정책이 이제 완성돼서 이제 시장에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현재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여 주식시장에서도. 그죠? 이 시장은 항상 새로운 테마를 갈구하는 거거든요. 메이저 세력들은. 항상 목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이제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투자한다, 서울시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현 정부는 지금 원전이잖아요, 원전. 예. 원전 해외 수출 기대감도 지금 살아나고. 그 다음에 4월 말에 또 대통령께서 또 미국 또 방문이 있잖아요. 그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2년 동안에 아주 그냥 뼈를 깎는 그런 구조조정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기고 올해부터 원전 설비의 소재부터 해가지고 최종 제품까지 일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주한 게 14조 원이 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근데 올해 지금 1분기에만 올해 목표 수주액이 8조 6천억인데 지금 4조 원대로 수주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신한울 3호기하고 4호기 수주가 거의 3조 원 가까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현 정부에서는 탈원전, 전 정부에서 실시했던 탈원전 정책을 다시 이제 복구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원전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거란 얘기죠. 거기다 이제 대형 가스 터빈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5번째로 개발했죠. 올해부터 이제 상업용 시운전을 합니다. 그죠? 이게 미국의 지혜하고 그다음에 독일의 지멘스, 일본 미쓰비시, 이탈리아 안살 그리고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란 말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실적을 보시면 전체 영업이익이 그죠? 물이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지금 높은 곳으로 흘러가죠. 급격하게 증가는 안 합니다만은 안정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 또 혹시라도 해외 원전 수주한다고 하면 또 실적이 또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이런 관점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 기술적으로
자,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소위 얘기하면 이태리 장인 패턴입니다. 이태리 장인 패턴. 한 땀 한 땀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매집이 좀 들어오면서 예, 저점을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것 같습니다만 살짝 높여가죠. 그죠? 한 땀 한 땀 눌림 주면 터닝, 눌림 주면 터닝, 눌림 주면 터닝인데 이 박스권 돌파를 과연 할 것인지 뭐 중요한데 이제 거래가 아직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11월 달부터 지금 한 5개월 가까이 횡보를 했고 예, 이탈리아 장인 패턴을 만들면서 한 땀 한 땀 지금 높여왔기 때문에 뭐 이후에 거래만 증가한다 그러면 주가 박스권 돌파를 하지 않겠나 싶고요. 월봉을 보시더라도 월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120개여서 이 10년 저항선이거든요. 120개여서. 예. 여기서 지금 계속 2년 동안 밀고 나서 이번 달에 120개월 다시 탄 거예요.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하단으로는 직전 저점, 그러니까 16,000원만 크게 안 깨면 여러분들께서 예, 좀 안정적으로 가져야 되고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좀 외인하고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오죠. 개인 투자분들만 매도하고. 예. 이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군들도 좀 꾸준하게 좀 흐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1시간 이제 쉬고 4시부터 제가 지금 시간에 못 됐던 얘기를 다른 뭐 개별주 포함해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5시까지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